빠바바바밤. 오늘의 제목은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이래요. 페이지 148페이지고요. 지금 이 단원의 큰 제목이 생명 시스템이에요. 그죠? 원래 더 큰 제목은 지구 시스템이었고, 지구 시스템에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를 하다가, 이제 전반부에는 지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중반부에는 그 중에서 직권에 대한, 그죠? 직권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후반부에는 소단원 3개 정도로 뭘 하냐?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은 생명체를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생명 시스템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기본 단위가 세포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세포 안에는 어떠한 기관이 있고 걔네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며, 특히 세포는 나 세포예요 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기억나나? 나 세포예요 하려면 나는 이 세포는 꼭 뭘 가져야 돼? 핵은 없어도 돼. 그지? 염록체 없어도 돼. 미토콘드리아 없어도 돼. 꼭 뭐는 있어야 되냐? 세포막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 중에는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이 안에 핵이 없고 DNA나 RNA 같은 유전물질이 그냥 여기 막 흐트러져 있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에 뭐 엔간한 소기관 없고 기껏해야 리보솜 정도? 염록체도 없고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그래, 미토콘드리아는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얘가 살아야 되니까 세포호흡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형태가 다를 수는 있는 거지. 미토콘드리아 정도? 얘 이제 광합성을 못하니까 염록체는 없죠.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진 생물도 있어요. 꼭 핵이 필요한 건 아니야. 핵이 없이 그냥 유전물질이 풀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포다, 나는 생명체다가 되려면 뭐는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막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팎을 구별을 해주지. 여기부터 세포야, 여기부터 세포 밖이야. 이게 구별이 돼야 되니까 세포막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신 거고, 오늘은 그 생명 시스템이, 그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서 뭘 해야 한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대요. 그걸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물질 대사.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얘기는 저 4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물질 대사가 뭐냐? 생명 시스템 안에서, 다시 말하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공통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물질 대사.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물질 대사가 뭐냐? 썩이나 해보자. 물질 대사는 말이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 그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뭐가 그렇게 다른데, 제일 다른 게 뭐냐? 안팎이라는 차이가 있죠.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뭐 고온에서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요. 에너지가 빠르게 방출되거나 흡수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생명체 안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의 몸은 90%가 뭐야? 물이야. 그거 빼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였지? 단백질이었어.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애는 고온의 환경에 노출이 되면 성질이 변해요. 그런데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열을 막 방출을 해버리면 그 열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성질이 변해. 그럼 얘가 생명체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그래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야. 생명체 안이라는 이유로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사항들을 잘 만족하고 반응이 무사히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번, 물질대사가 잘 일어나려면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저온의 상태에서도 저온의 상태, 체온과 유사한 100도, 200도 아니잖아. 36.5도인 저온의 상태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반응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해졌어요. 그걸 우리는 촉매라고 불러요. 이 생체 촉매를 두 글자로 효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효소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하고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도 불러요. 에너지 대사. 그래서 이 물질 대사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하고 대표적인 물질 대사 중에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세포 호흡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다 하는 게 세포 호흡이야. 그리고 비슷한 과정으로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게 연소가 있습니다. 연소. 자, 얘네 둘 다 재료가 이 반응에 일어나는데 필요한 물질이 뭐냐면, 세포 호흡은 뭐가 필요하냐면 유기물이 필요하고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연소는 뭐 꼭 유기물일 필요는 없지만 탄소 화합물에다가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종이 타는 거 상상하시면 돼요, 연소는.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반응이 일어날 때 세포 호흡은 저온의 상황에서, 즉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저온의 환경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고요. 연소는 종이 탈 때 생각해봐. 되게 뜨겁잖아. 고온의 환경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고, 다르게 표현하면 세포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인데 그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해요. 한 방에 빵 내보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조금씩 내보내요. 근데 연소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세포 호흡은 이렇게 생물체 내에서 저온의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촉매인 효소가 꼭 있어야 하지만 연소는 효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질 대사와 아닌 것과의 비교를 조금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모식도로 그림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포 호흡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연소는 에너지가 한 번에 빵 나가요. 그죠? 자,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갈 건데, 세포 호흡은 에너지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찔끔찔끔 나간단 말이야. 근데 연소는 아니고요. 한 번에 빵! 다량으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세포 호흡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온의 상태인 생체 내에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체 내에서도 이 세포 호흡이 무사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단백질을 뭐하지 않는, 해치지 않는, 변성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에너지를 조금씩만 내보내시니까. 근데 연소는 아니에요. 연소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거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빵! 이렇게 두 가지 구별을 좀 해주시고, 자, 어쨌거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출입하는 물질 대사의 종류를 좀 알아봅시다. 물질 대사의 종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그 물질 대사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좀 합성하는 과정이면 합성하는 과정. 자, 어제 어린이 배운 걸로 치면 포도당을 합성하여 글리코젠을 만들었다. 그럼 포도당보다 글리코젠이 덩치가 큰 분자란 말이야. 이제 그럼 작은 분자로 큰 분자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동화작용. 반대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과정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화작용. 대표적인 예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광합성 같은 것이 동화의 가장 손쉬운 예로 많이 나오고요.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그걸 분해하여 다시 이산화탄소로 물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호흡. 근데 동화를 할 때는 합성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해요. 그래서 광합성할 때 빛이 꼭 필요한 거야.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이화, 고분자를 저분자로 깰 때는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나온 이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 만든 에너지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순간에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중요한 건 결국 동화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거고 그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화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거고 그 와중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정도로 기억하시면서 여기다 더하기 뭐 해야 돼? 둘 다 반드시 효소가 필요해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는 광합성에 필요한 효소하고 세포호흡에 필요한 효소의 종류는 다를 거야. 하지만 반드시 효소가 꼭 필요한 물질 대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별해 주시면서 그럼 광합성만 동화냐? 동화의 광합성 말고 딴 거 없어요? 씁니다. 단백질 합성. 선생님이 단백질 합성이라고 쓰면 얘들아 효소를 합성하는 거, 호르몬을 합성하는 거, 뭐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세포가 재생되는 것도 단백질 합성이고,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서 그걸 이기려고 항체를 생성하는 것도 단백질 형성이고, 그지? 모든 종류의 단백질 형성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화에는 세포호흡 말고 뭐 없나요? 소화 있어요, 소화. 그리고 단백질 분해. 선생님,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 몸의 간에 가면 내가 음식물을 통해 흡수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한대요. 그 우리 몸의 간에서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저분자 물질을 좀 더 덩치 큰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동화예요. 근데 또 간에서는 반대로 지가 가지고 있던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온몸 곳곳에 갖다 주기도 해요. 이건 이화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좀 구별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화와 이화를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그리는데, 요거는 이제 그래프야. 어떻게 그리냐면, 가로축은 반응 시간, 반응 경로, 뭐 이렇게 많이 써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그죠? 동화작용의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동화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더 높은 친구예요. 그래서 얼만큼?
여기 땡땡땡땡땡땡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되는가?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걸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이게 점점점이라고 그랬잖아. 실제로 얘가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그래프가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자, 이런 모양새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너네가 화투 가면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반응물들이 생성물이 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언덕 꼭대기까지 얘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이 반응물이 이 언덕 높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으면 다 깨져.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거야. 다 깨져. 어떻게? 얘가 만약에 광합성이라고 치면 얘가 지금 이산화탄소랑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하면? 주면 얘네가 이렇게 다 깨진다고. 다 원자 수준으로 깨져. 그런 다음에 다시 얘네가 다시 뭐 해서 붙어서 생성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뭐 하는 거야? 또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에너지 상태가 처음과 나중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중간 과정을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관측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덕의 높이 있지. 이 언덕의 높이.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 뭐 광합성이 아니면 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언덕의 높이만큼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 액티브에서 이 A라고 쓸게요.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게 그래프에 그려지면 반응물로부터 언덕 꼭대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얘가 동화작용이잖아? 그럼 분명히 효소라고 하는 촉매가 관여를 했을 건 말이야. 그지? 효소가 들어가면 그래프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언덕의 높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하얀 선은 효소가 즉 촉매가 없는 그래프예요. 없는 상태일 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주황선은 효소를 넣었더니 즉 촉매를 넣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언덕의 높이가 낮아졌어. 즉 효소가 하는 일이 뭐야? 이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를 넣으면 뭐 해지는 거야?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거야. 효소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이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동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둘 다 그래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 이렇게도 나와도 아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높으네. 아 에너지를 흡수했구나. 동화작용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도 아 반응물, 생성물만 비교를 해서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크네. 아 에너지를 흡수했구나. 동화작용이야. 이렇게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물질대상도 이화도 있으니까 이화작용은 어떻게 그리냐. 간단하게 그리면 또 얘처럼 이렇게 그려야겠죠. 반응 시간에 따른 에너지 상태 그래프를 그렸다. 이화는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가 생산물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뭐 되는 거야? 나가는 거지. 그지? 이렇게만 그려줘도 아 이거는 뭐야? 이화작용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걔를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여기가 반응물이고 자, 여기가 생성물이면 아까처럼 여기 전체 요 차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고 반응열이 되는 거야. 반응열만큼을 방출해요 하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아까처럼 효소가 안 들어갔을 때는 언덕의 높이가 이랬어. 어디가 언덕이야? 여기가 언덕이야. 이거. 요게 언덕의 높이야. 근데 촉매가 들어갔더니 언덕의 높이가 낮아졌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화에서든 이화에서든 촉매인 효소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이고요. 그게 어떤 식의 그래프로 그려지더라도 동화인지 이화인지 구별하시고, 이 동화작용의 예시로 이러쿵저러쿵 있어. 이화작용의 예시로 이러쿵저러쿵 있어. 예시를 잘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선 여기까지. 다 안 자고 왔는데.